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한 건 아들이 내게 손을 끊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살아있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이들이 내가 죽었다는 말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관 앞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다 우연히 들은 소문이었다. 그 집 할아버지 아직 살아있대? 아니야. 아들이 장례 보험 상담하러 다녔다더라. 반나절 동안 들은 소문만 3가지였다. 마치 마을 전체가 나를 이미 떠나보낸 듯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죽인 건 소문이 아니라 아들 준혁이 내게 했던 그 말이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못합니다. 제 삶도 살아야죠. 아버지, 문제는 이제 알아서 좀 하세요. 그 말은 오래된 벽지처럼 이미 너덜너덜한 내 마음을 한 번 더 뜯어냈다. 나는 올해 75?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떴고 올해 마음을 기댈 수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다. 남아있는 건 작은 집 한 채, 아내가 남긴 상자 하나, 그리고 아들 준혁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삶의 짐으로 여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며칠 뒤 동네 복지센터의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어르신 아드님이 요양원 상담을 하셨다던데 정보 확인차 문의드렸어요. 내가 원한 적 없다. 내 말에 직원은 잠시 말문을 잃었다. 나는 아직 밥을 해먹을 힘도 있고 장보기도 직접 다니며 약도 스스로 챙겨 먹을 만큼 멀쩡하다. 누군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외로움이란 건 사람을 잠식하지만 배신은 사람을 죽인다. 아들의 그 말은 내가 견뎌온 모든 세월보다 더 잔혹했다. 옛 상자를 다시 꺼내본 것도 그날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건네준 작은 나무 상자.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그녀의 필체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상자는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랬고 열쇠는 녹이 슬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마른 종이 냄새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나타났다. 김훈 씨, 이 재산은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 남겨둡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아내의 필체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오래 눌러놓았던 감정이 천천히 배어나왔다. 하지만 며칠 새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아들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포착됐고 우체부는 나에게 말했다. 할아버님, 아드님이 보험회사 서류를 찾으시더라고요. 보험? 장례보험? 나는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이 내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동시에 내가 죽은 듯한 소문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몸속에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누군가 현관 앞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구두 굽 소리가 돌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더니 마침내 문 앞에서 멈췄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누굽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숨을 고르는 가벼운 기척만 들렸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다 결국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어둠 배경 속에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은 내가 반평생 잊고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들과도 아내와도 다른, 그러나 내 과거를 깊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은 형님, 오랜만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된 아픔과 더 오래된 비밀이 동시에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벌이고 있는 일과 뭔가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다음에 꺼낸 말은 내가 상상한 모든 방향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과거의 죄책이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였다. 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던 사람은 동생 은주가 아니라 15년 전 인연이 완전히 끊겼던 옛 친구 박만수였다. 한때는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삶을 나누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춘 뒤 연락이 끊겼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는 기억 속 먼지처럼 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한밤중에. 김은 형님, 미안하오.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거칠고 어딘가에 쫓기는 이의 숨결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문을 넓게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엔 예의가 아니지.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형님 아들 준혁이 말이오. 나한테 접근했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준혁이가 자네한테 왜? 만수는 내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님 집, 땅, 예금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형님이 이미 사망한 걸로 처리해도 괜찮으니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 심장은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다.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정말 그리 말했나? 예. 내 귀로 들었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걸까? 그저 나를 귀찮아서 치우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야 할 존재로 여겼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늙어가는 동안 나는 많은 걸 잃었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더 빨라져 있었다. 만수는 다른 서류를 또 꺼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본이요. 아드님이 제출하려던 것 같은데 형님 서명이 아니더이다. 그 글씨를 보자마자 나는 알아차렸다. 길고 단정한 나의 필체가 아니라 억지로 흉내낸 듯한 삐뚤한 획들. 그리고 날짜는 일주일 전. 그 시간에 나는 혼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있었다. 위조야. 내가 중얼거리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나도 아들 같은 놈 때문에 사기당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알지. 그래서 그냥 못 넘기겠더이다. 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내 아들의 일인데 왜 남이 이토록 깊이 관여하려 드는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가 도와주는 이유가 뭔가? 그러자 그가 길게 숨을 뱉었다. 사실은 형님 집을 둘러보던 그놈들 나도 봤어. 놈들? 준혁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무슨 뜻인가? 형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다른 놈들이 있다는 거요. 준혁이가 그놈들과 손잡고 있는 것 같았소. 이 말은 아들의 단순한 타락을 넘어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향하게 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그를 보았다. 준혁이가 누구와 뭐하는 놈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내게 건넸다. 메모에는 짧게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매입업체. 그 아래엔 숫자 몇 개, 전화번호인지 계약 코드인지 모를 낯선 문자열이 있었다. 그놈들 형님이 죽은 걸로 처리하면 재산 매입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더이다. 그래서 준혁이도 그걸 밀어붙이는 것 같고. 만수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서서히 배어나왔다. 하지만 분노로 행동할 수 없는 나이였다. 노년의 복수는 젊은 날처럼 뜨거워 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가운 머리로 천천히 준비해야 했다. 그때였다. 만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착신 번호를 보자 그는 표정이 굳어졌다. 형님, 이거 준혁이 번호요. 나는 앞으로 다가섰다. 밖에. 만수가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버지 댁에 다녀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과 초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엔 감추지 못한 조급함이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니? 만수가 자연스럽게 답했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굴어서요. 혹시 누가 접근했나 해서. 그 말, 그 뉘앙스. 이상하게 굴어서? 내가 그의 계획을 눈치챌까 두려운 것처럼 들렸다. 나는 만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준혁아. 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다. 아버지? 거기 누구랑 있어요? 내가 찾는 사람이다. 그 순간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면 제가 곧 갈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어디선가 죄책의 그림자가 비쳤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내가 모르는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인 사람의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자 만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형님, 이거 심상치 않소. 나는 천천히 상자를 다시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는 확실해졌다. 뭐가 말이오? 준혁이가 나를 그놈들 손에 넘기려 한다는 것. 말을 마친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문간에 비치는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한기문 씨 계십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들의 발자국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문 밖의 남자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아들이 저지른 일의 진짜 깊이를 비로소 깨달았다. 문을 두드리던 남성의 목소리는 예의가 지나칠 정도로 공손했다. 한기문 어르신 계시면 문 좀 열어주십시오. 서류 확인차 왔습니다. 서류라니? 그 한마디에 만수와 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훈련된 어조였다. 마치 오랫동안 이 작업을 반복해온 사람들처럼.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만수야, 불 끄게. 조명이 사라지자 집안은 차갑고 공기마저 얇은 듯 어두워졌다. 문 밖에서 다시 노크가 두드려졌다. 어르신,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가족분께서 요청하신 거니라. 가족. 그 단어가 다시금 가슴을 눌렀다. 그들의 뒤에 있는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만수가 소리 없이 속삭였다. 형님, 열어주면 안 돼. 저놈들 형님 죽은 걸로 서류 처리하러 온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밖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집요해졌다. 한기문 어르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서명만 주시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임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들이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아다니며 창문을 살피기 시작하자 나는 오래된 금고로 향했다. 금고를 열어 안에의 상자를 꺼냈다. 이 집에 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있었다. 편지, 등기 서류,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한 장의 문서. 2부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종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낮은 불빛 아래 펼쳤다. 오래된 보험 약관처럼 보였지만 눈에 익은 두 글자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가족 배제 조항. 그 아래에는 놀라운 문장이 이어졌다. 배우자 사망 시 해당 재산의 관리 권한은 배우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제3자? 가만히 보니 그 칸에는 아내의 깔끔한 필체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박만수. 나는 심장이 급히 뛰는 것을 느꼈다. 만수야, 이 문서 자네 이름이 적혀있네.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형님, 나도 몰랐소. 그때 형수님이 문서 몇 개를 맡긴 건 기억하오. 하지만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당황했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이 있었다. 나에 대한 걱정. 문 밖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만수야, 아내가 왜 자네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네. 왜? 자네만이 나에게 끝까지 남아준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사라졌던 것도 아마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겠지.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이 서려 있었다. 문 밖에서 갑자기 남성의 목소리가 컸다. 어르신, 이대로 진행하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문 여십시오. 바로 끝납니다. 그 말은 명백한 압박이었다. 이웃집 개가 짖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창에 어른거렸다. 그때였다. 만수의 전화가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 준혁. 나는 휴대전화를 가리켰다. 밖에 스피커로. 만수가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떨렸다. 아저씨,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그래, 있다. 아버지 지금 괜찮아요? 누가 집 앞에 갔을 수도 있어서. 그 말투는 걱정을 가장한 통제였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준혁아,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많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서명 위조된 거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건 제 사정이 좀 있어요. 아들의 흔들리는 말투가 오히려 내 의심을 더 굳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들릴 듯 말 듯한 한마디를 흘렸다. 아버지, 문 열지 마세요. 순간 늘어져 있던 내 심장이 단단하게 조여들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위험하게 했어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에 손을 댄 것이었다. 만수는 소리 없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형님, 놈들이 뭔가 꺼내드는데?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끌어안았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울음인지 절망인지 모를 떨림으로 묻혀 있었다. 전화가 끊겼다. 밖에서는 발걸음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만수가 급히 말했다. 형님, 저놈들 문 따려는 것 같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문서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다. 만수야. 왜요, 형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설 차례인 것 같네. 문손잡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 안의 공기가 마치 비명처럼 팽팽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밖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누군가가 놈들을 제지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낮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창밖에서 들린 그 목소리는 내 인생 마지막 국면을 바꿔놓을 사람이었다. 문손잡이를 누르며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던 남자들의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멈췄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강하게 밀쳐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 나는 숨을 멈췄다. 잠시 전 통화에서 느껴졌던 그 떨림, 두려움, 죄책의 그림자가 그대로 담긴 목소리. 준혁이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는 두 남자를 붙잡아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다. 울먹인 얼굴,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모습. 그 순간 준혁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다시 실감났다. 문 밖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만수가 경계하며 창문을 비켜섰다. 내 심장은 급히 뛰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지고 있었다.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큰 배신을 준 아들이 동시에 가장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것이다. 밖에서는 준혁의 분노가 터지고 있었다. 당신들 약속과 다르게 왜 우리 아버지 집까지 왔어? 우린 계약대로 움직인 겁니다. 정리만 하면. 그 계약 내가 철회했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남자들은 당황한 듯 웅성거렸다. 그들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잠시 뒤 준혁이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섰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어둠과 불빛 사이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 피곤한 눈, 그리고 어디선가 묻은 먼지 자국. 아들은 나를 바라보다 결국 무너져 내리듯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 세월이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간의 분노, 상처, 배신이 한꺼번에 울컥 올라왔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노년의 복수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품위와 정확함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그에게 말했다. 들어오너라.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들어왔다. 만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우리 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는 그냥 죄를 덮고 싶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혀서 그러다 그놈들과 손을 잡았고 돌아가는 시점엔 이미 제가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 시절 혼난 아이처럼 작아졌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넣고 죽은 걸로 처리하려 했느냐. 준혁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미쳤던 거죠. 정말로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집 안을 가득 채우던 침묵 속에서 나는 아내가 남긴 상자를 천천히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이 안에 내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 있다.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상자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당신의 마지막 시간은 누구의 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혹여 누군가 욕심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단호하게 멀리하세요. 그리고 나는 상자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가족 배제 조항이 적힌 서류. 아내가 지정한 제3자 박만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왜? 내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약해질 걸 걱정했다. 그래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장치를 해둔 거다. 내 말에 준혁은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만수를 향해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 나 대신 역할을 수행해 줘야겠네. 만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형님 정말 나한테? 그래.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지. 준혁은 당황하며 외쳤다. 아버지 전 정말로 다시 잘할게요. 기회 한 번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준혁아 기회는 주겠다. 아들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진 내 말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하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돈은 내가 죽기 전엔 내 손끝에도 닿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신 내가 다시 사람이 되면 그때는 생각해보마.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돈은 닿지 않지만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벌. 나는 만수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넸다. 재산 절반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신탁으로 묶어 준혁의 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하는 조건. 즉 아들이 다시 인간답게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준혁은 한참을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참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부끄러움에 무너지는 아들의 모습이 곧 나의 승리였고 그에게 주는 마지막 온기였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수가 신고해둔 덕이었다. 문 밖의 남자들은 이미 도망쳤거나 검거된 듯 주변이 조용해졌다. 경찰이 도착한 뒤 준혁은 마지막으로 내 앞에 섰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어깨에 아주 가볍게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다. 준혁이 경찰과 함께 밖으로 나가고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만수가 창문을 확인한 뒤 말했다. 형님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무심코 통화를 눌렀다. 한김은 씨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 익숙한 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냉기. 아드님이 끼어든 건 예상 밖이네요. 하지만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세상이 한 번 더 나를 시험하려는 듯 했다.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다.